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곳곳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칩인 내일 주말은 다시 반짝 꽃샘 추위에 맑은 날이 이어진다고 하네요. 요즘 곳곳에서 봄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봄을 알리는 노란 복수초가 전국에 피어나고 있죠. 복수초의 의미 참 좋습니다. 복과 장수를 가져다주는 꽃이라고 해서 붙여진 꽃 이름이라고 하네요. 아직 싸늘한 봄바람이 옷깃을 파고들고 있어서 이런 작은 야생화에서 우리는 희망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행복이란 복수초의 꽃말처럼 모두가 기분 좋은 주말, 행복한 봄맞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잠시 후에 숲으로 가는 길에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3월 4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 꽃은 봄의 전령사죠. 이른 봄에 채취한 꽃봉오리는 햇볕이나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려 한약재로 쓰는데요. 진통과 진정 효과가 있고요. 향기가 좋아서 방향제로 또 향수 원료로도 쓰입니다. 또 꽃으로는 술을 빚거나 말려서 차로 마시기도 하죠. 나무에서 피는 연꽃이라 해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고귀함, 숭고한 사랑이란 꽃말을 가진 이 꽃은 목련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2656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9611-4247번을 비롯한 17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영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상액의 8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기준 농업 경영비 중에서 비료 구입 비용은 6.1%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농식품부는 무기질 비료 비용을 일부 지원하면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농산물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농사철 앞두고 정부가 약속한 대로 무기질 비료 구입 비용 지원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지원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의견입니다. 농수산 이슈, 오늘은 무기질 비료 구입 지원 정책 시행 실태와 보완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정부가 지난해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왜 이런 대책이 나왔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11월경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중국이 석탄 생산을 줄이고 요소 수출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국내에선 당장 디젤차에 사용하는 요소수를 구하기 어려워졌고요. 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농업 분야에도 이 요소수 대란 여파가 훑고 지나갔는데요. 바로 요소비료 부족 사태였습니다. 농협에 요소비료가 한 포대도 없었다 이런 증언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네.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의원들, 농림축산식품부, 청와대 농해수 비서관실 관계자가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농업용 요소 수급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요소 비료 재고 상황, 공급 여력 등을 점검하는 자리였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국제 원자재 값이 오르고 또 수급 불안정 상황까지 겹치면서 무기질 비료값도 계속 인상되다 보니 이 당정청 협의회에서 비료 가격 인상 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 농민한테만 전가할 수 없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논의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도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에서 분담하겠다 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요소수 사태, 요소 비료 대란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까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 이 세 주체가 분담을 해서 비료 가격 인상 금액의 80%를 보조하는 정책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 인상 금액의 80%를 지원하는 것의 의미를 여러 차례 강조해서 밝혔는데요. 지난해 12월 이 농식품부 보도자료에서도 관련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 세 주체가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기로 해서 농업인은 내년도 가격 인상분의 20%만을 부담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비료 구입비는 2020년 기준 농업 경영비의 6.1%를 차지하는 만큼 무기질 비료 가격 지원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 농산물 가격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모처럼 농민들한테 환영받는 정책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사업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도 전에 보조금 한도가 다 소진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충분치 않은 지원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비료 가격 인상 지원금은 얼마 남지가 않았다니 이유가 뭘까요? 예, 가장 핵심은 농민들이 올해 농사에 사용하는 비료 전량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정부의 비료 가격 지원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협에서 구매한 3년치 비료의 평균을 내서 연평균 물량의 95%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한 비료 전량이 대상이 아니고요. 또 두 번째는 원예용으로 분류되는 화학 비료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비료에 대해서만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논농사보다 밭농사가 늘어나는 추세 그리고 원예용 비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대리점 등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실제 구입 물량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배 면적, 장목 이렇게 이 몇 가지 농촌진흥청 표준 12량으로 보조 한도를 추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 기준을 두고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는 건데요. 제주라든가 전남 지역에서는 한참 지금 겨울 농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수 보조금이 소진될 만큼 이번 정책이 허점이 많다. 이런 현장 농민분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좋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긴다는 건데 구체적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가 어제 전남 해남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이무진 씨한테 현장 상황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현재 전국 지역 농협에는 개별 농민조합원들의 3년치 비료 사용 내역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비료 종류별 지원액 등의 자료가 이미 산출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비료 지원액이 이미 확정돼 있다는 거죠. 네. 그 기준대로라면 3년 동안 사용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량이 똑같을 경우에 이 사용량의 95% 물량에 대한 인상 금액의 80%를 지원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기계적인 계산은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분들이 매년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작물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건 상식인데요. 그리고 작황이라든가 날씨에 따라 비료 사용량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비료 종류마다 각각의 인상폭이 다 다릅니다. 가격 상승폭이 작은 비료가 있는 반면에 요소 비료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비교해서 3배나 폭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000원을 지원받는 비료를 과거에 많이 사용했던 농가가 올해 이제 작물을 변경하면서 14,000원 지원을 받는 비료를 집중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미 정해진 지원액을 훌쩍 뛰어넘을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3배 인상된 비료 가격을 고스란히 농민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네요.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건데 기존 사용량으로 획일적으로 계산하면 농민 부담을 줄인다는 그 정책 의도는 반영이 될 수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농식품부가 작목 전환이라든가 재배 면적 증가, 귀농 등에 따라 비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농민 수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런 단서를 붙이긴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원예용 비료도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는데요. 이 문제도 가볍지 않습니다. 농식품부가 원예용 비료의 3종 복합 비료를 지원해서 뺀 것은 유기질 비료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였는데 하지만 농민분들 말을 들어보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원예용 3종 복합 비료는 토양 산성화를 억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밭작물 재배 농가와 과수 농가의 필수 농자재라고 손꼽히고 있다는 거고요. 네. 또 유기질 비료로 대체 가능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무진 씨 같은 경우도 밭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보리 전용 비료, 배추 전용 비료, 마늘 전용 비료 이렇게 이 원예용 전용 복합 비료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정부 기준에 근거한 지원금과 실제 사용한 비료 구입 비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결국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이런데 정부 입장은 지금 어떤 겁니까? 네, 가장 시급한 원예용 비료 추가 지원 문제만 하더라도 농식품부는 뾰족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시정입니다. 당장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크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농협 이렇게 비용을 분담하는 주체들과 입장을 조율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원예용 비료 추가 지원 문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만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위성권 의원이 제주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양파 수급 문제, 비료 가격 부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과수와 원예 농가에서 많이 쓰는 이 원예용 비료가 이번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점에 대해서 원예용 비료가 농업 환경 보호 효과를 고려하고 그리고 전체 비료 사용 규모의 35%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따라서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농민들과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걸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비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진짜 농민들이 떠안을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진짜 급등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 해법이 뭐가 있을지 좀 끝으로 들어볼까요? 네, 기후나 작물 상태, 재배 면적 등에 따라서 비료의 종류, 사용량은 매년 달라집니다. 비료 인상분의 지원을 3년 평균 사용량으로 획일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농업 생산비 부담 절감, 또 농산물 가격 안정이라는 이런 대의적 차원에서 모든 비료 종류에 일괄적으로 80%를 지원하라는 게 현장의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원예용 비료도 반드시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되겠고요. 오늘도 전남 무안에서 양파 생산 농민들이 양파 가격 폭락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농민대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네.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 겨울 작물들의 가격 폭락이 점점 더 확산되는 양상인데요. 여기에 올해 인건비, 비료 가격 등이 계속 오른다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일은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영농철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전국적이진 않지만 이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이 되면 비료 가격 대란이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상당한데요. 어제 경기도 여주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 한 분을 좀 뵀는데 이렇게 비료 가격이 폭등하면 올해 수확기 쌀값에서 생산비를 제한하는 일이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화학비료 원자재 가격을 분기마다 이 판매 가격에 반영하는 화학비료 원자재 가격 연동제도 시행됩니다. 정부의 종합적이면서 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올 한 해 들녘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해설가 김서정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날씨가 좋을 거라고 하네요. 네. 예, 아무리 코로나19가 심해져도 숲은 이제 우리를 잘 기다려주고 있는데 오늘 네. 어디에 안내해 주실 겁니까? 네, 충남 예당호를 내려다볼 수 있는 봉수산 수목원입니다. 제가 2월에 소개한 전북 김제 금평 저수지 자료 검색을 하면서 알게 된 곳인데요. 예. 서천사랑님 블로그에서 그 속세 사진을 올려놓고 적은 문구를 보았는데요. 호기심이 좀 담겼습니다. 네. 그 문구는 봉수산 수목원 전시 온실에는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오랫동안 지구를 지켜온 속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속세는 고생대 대봉기에 지구에 번성했던 양치식물입니다. 고생대 하면 5억 7천만 년 전부터 2억 2,500만 년 전까지의 지질 시대를 말한다고 하니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지 알만하죠. 라는 글이었는데요. 네. 속세도 보고 유명한 예당호도 보고 싶어 답사를 했습니다. 네. 매번 답사지를 예전에는 어떻게 정했을까 떠올릴 정도로 요즘은 인터넷이 참 큰 힘이 되네요. 네네네. 답사지 선정에서 제일 먼저 도움을 받는 거는 사실 뉴스와 교양 정보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를 출발로 검색을 하다 보면은 꼼꼼히 기록을 남겨놓은 수많은 블로그를 만나게 됩니다. 해설할 때 이 도움의 출처를 밝히면서 인용을 하고 싶지만 아직은 출판사의 검토 과정을 거친 책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블로그 말고도 유튜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책처럼 이분들의 출처도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TV나 이제 책, 이제는 블로그까지 참고를 하시는 거군요. 네. 사실 진짜 요즘 대중교통을 딱 타보면 느낄 수 있는 게 예전엔 신문이나 책을 다들 봤는데 예. 지금은 다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 보는 게 우리 풍경이 됐어요. 자, 봉수산 수목원 어떤 곳입니까? 예, 봉수산은 높이 534m로 이 산세가 봉황의 머리를 닮아서 봉수산으로 부르는데요. 네. 그 아래에 자리 잡은 봉수산 수목원은 충남 예산군이 지난 2009년부터 8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해 2015년 5월 공식 개원했습니다. 이 축구장 14배 크기 정도의 부지에 이 숙박이 가능한 자연 휴양림까지 갖추고 있어 예당호를 보면 힐링을 할 수가 있고요. 1,456종의 식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12개의 테마별 야외 식물원이 조성되어 있어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예당호도 볼 수 있고 수목원도 있는 또 숙박도 가능한 그런 곳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역에 내려 버스를 타고 1시간 안 걸려 봉수산 수목원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요. 예. 저수지인지 산인지 어디선가 불어온
오는 바람 때문에 좀 추웠습니다. 그래서 귀마개까지 단단히 하고 조금 걸어가니 수목원이 나왔고요. 몸을 돌려서 올라온 것을 보니 이 발 아래 넓은 예당호가 펼쳐져 있습니다. 네. 이 예당호는 예산과 당진 앞글자를 따서 예당호라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착공을 해서 1963년에 완공이 되었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저수지였다고 합니다. 한때는 중부권 최고의 낚시터였다는데요. 2019년 예당호 출렁다리가 놓이면서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예당호 출렁다리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요. 이 봉수산 수목원 입구에 있는 구름다리를 건너니 출렁다리를 건너는 기분이 들었고요. 오염에 강하고 추위에도 강해서 조경용 생울타리로 많이 심는 장미과 레드로빈 홍가시나무 잎들이 붉게 변해가고 있어 마치 난로를 만난 듯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추위가 덜 가셔서 먼저 온실에 들어갔고요. 거기서 속새를 만났습니다. 수목원 입구부터 이제 시작이 쫙 되는군요. 네. 속새 오늘 처음부터 이제 이름이 나온 식물인데 5억 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속새는 어떤 식물입니까? 네, 이 속새는 속새과에 속하는 상록성 양치식물로 그 이름과 관련해서는 강원도 속초가 나옵니다. 속초 어원 가운데 하나가 이곳이 속새가 많아 속초라고 부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속은 묶음을 말하고 새는 볕과 식물을 통틀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속새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고요. 속새 이름은 구강 건조증을 완화하는 식물로 동의보감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 국립수목원은 1월의 풀로 속새를 선정했는데요. 이 설명을 잠깐 보면요. 강원도 산골짜기 나무들 밑에 물이 진 속새는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로 작은 대나무를 연상시킨다. 사계절 푸른 빛을 지닌 잎은 눈 덮인 겨울 숲속에서 쉽게 눈에 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야생의 속새는 고산에 가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주로 제주도와 강원도 이북에 분포하며 숲속의 습지에 자라는 약초로 30에서 60cm 대략 무릎 높이로 자란다. 목재의 연마에 사용돼 목적이라 불리기도 하며 주석으로 된 그릇을 닦는 데 쓰여 주석초라고도 부른다. 정원의 원예식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뇨작용을 도와 신장성 질환에도 이용되고 장출혈, 이질, 타랑 등의 출혈에 지혈제로도 사용된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야, 정말 오래전부터 있었던 식물이고 동의보감에도 등장을 하는군요. 네. 늘 이제 푸르고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사진 올라와 있는데요. 진짜 작은 대나무 같기도 합니다. 이게 알아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속새 줄기는 가늘고 긴 기둥 모양으로 가지를 치지 않고 줄기 속은 비어 있습니다. 줄기를 아래서부터 올라가면서 보면은 하얀 마디가 일정 간격으로 있는데요. 네. 이 마디는 잎이 태화한 것이고 마디 아래에 검은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잎이 잎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디가 뚜렷해서 마디초라고도 하는데요. 마디를 따라 줄기 끝에 가면 짙은 노란색의 럭비공 모양의 포자낭이 보입니다. 이 포자낭은 포자를 품고 번식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이를 단 줄기를 생식줄기라고 합니다. 같은 속새과이고 속새와 같은 시기에 지구에 등장한 쇠뜨기는 생식줄기에서 번식을 한 다음에 광합성을 하는 영양줄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와 달리 속새는 영양줄기와 생식줄기의 구분이 없이 한 줄기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또 있네요. 이게 진짜 좀 가는 대나무 다발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풀인데 곧게 자라날 수가 있죠? 먼저 대나무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 대나무가 나무냐 풀이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관다발이 없는 대나무가 곧게 자랄 수 있는 건 껍질에 가까운 쪽을 가장 단단하게 하고 안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부드럽게 하는 이 세포 쌓기 기술을 발달시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속새가 곧게 자랄 수 있는 거는 앞에서 주석으로 된 그릇을 닦는 데 쓰여 주석초라고 부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는 속새 줄기에 규산이 17%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규산은 유리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곧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벼나 억새가 곧게 자라는 것도 바로 이 규산 성분 때문인데요. 속새의 이 성분이 염증 증상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네.
참 식물 신비한 세계입니다. 몇억 년 전부터 있었던 속새 들어봤고 다른 건 어떤 거 보고 오셨나요? 네, 그 속새 같은 양치 식물은 이제 포자로 번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약해서 자연 선택에 밀려 도태될 것도 같은데요. 그 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거는 속시식물처럼 곤충이나 새 같은 매개체가 필요 없기에 번식에 최적화된 계절과 시기를 결정해 포자를 배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식물은 강한 후손을 위해 포자 번식에서 시 번식으로 진화를 했는데요. 여전히 두 종류는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씨를 만드는 꽃에 눈길을 더 두는데요. 속새 같은 양치류에 있는 포자를 유심히 보시면은 또 다른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갑게도 이 속새 옆에서 꽃을 피운 그 봄의 전령사 복수초를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웠고요. 그 마음으로 온실을 나와서 수목원을 돌다 다시 안내판을 보는데 슬로시티 대읍면으로 내려가는 길 안내가 있어 그곳으로 걸었고요. 느린 꼬부랑 길이라는 이름의 길을 지나서 마을 길가를 가다가 으름덩굴을 만났습니다. 네, 아유 길 이름도 참 예쁘게 지었네요. 느린 꼬부랑 길. 으름덩굴이면 덩굴성 식물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으름덩굴은 으름덩굴과 낙엽 덩굴성 모본으로 덩굴 줄기가 5에서 7m까지 자라는데요. 마을을 흐르는 계곡 옆에서 자라고 있는 뽕나무, 아까시나무 등을 감고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예. 이 가을에 낙엽이 지는 나무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겨울에도 푸른 잎을 달고 있기도 한데요. 5개에서 7개의 잎이 손바닥 모양으로 펼쳐나 있어서 모양만 봐도 으름덩굴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4, 5월에 가지와 잎 사이에서 꽃대를 내고 아래로 핀 보랏빛 꽃의 안꽃과 그보다 작고 연한색의 수꽃이 함께 모여 핀 모습을 보면 으름덩굴이라 할 수가 있고요. 더 확실한 거는 그 자리에 8월에 소시지 모양 같다고도 하고 바나나 모양 같다고도 한 열매를 보면은 으름덩굴이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덩굴의 열매 여름에 나는데 소시지나 바나나에 비율한다면 이게 혹시 먹을 수도 있을까요? 예,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으름은 머루 다래와 함께 산에서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야생 과일인데요. 먹을 게 부족했던 시절 이 과일을 많이 먹었답니다. 저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열매 속살이 바나나 맛이 난다고 하고요. 으름덩굴은 산에서 흔하게 자라는 나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본 것처럼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주로 자라고요. 으름덩굴의 열매를 먹으면 혀 끝에 닿는 느낌이 차갑고 열매 색깔이 또 얼음을 닮았다고 해서 얼음 과일이라고 부르던 게 으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열매는 10월이 되면 세로로 길게 갈라지면서 속살을 드러내는데요. 거기에 씨 없는 바나나와 달리 많은 씨가 있고요. 이 씨앗은 동물의 소화기관에서 발화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해서 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먹게 만들어서 번식을 하는 거네요. 네. 속새는 이제 포자로 번식하는 양치식물이고 으름덩굴은 씨로 번식하는 속시식물. 오늘 두 가지 얘기를 다 들어봤네요. 네네. 이 속시식물 씨들은 발화 억제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자기 아래 씨가 떨어져서 자라게 되면은 그 자기와 경쟁이 될 수 있어 동물이나 새의 먹이가 된 뒤 멀리 이동해서 씨를 퍼뜨리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씨앗의 승리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열매의 유혹은 생물학으로 시작되었지만 복숭아에서 불멸을, 포도에서 불을, 석류에서 비옥함을 뜻하는 중국의 상징에서부터 파인애플에서 환영을 뜻하는 전통 미국의 상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화적 언급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글이 있고요. 여기에는 또 열매가 이처럼 언어와 문화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탓에 달콤한 과육이 기능적 관점에서 단지 씨앗을 위한 거칠일 뿐이며 여기저기 옮겨가기 위한 정교한 수단이란 사실을 쉽게 읽는다라는 글도 있습니다. 네. 우리도 생존을 위해서 과일을 연구하고 재배를 하고 있지만은요, 식물 또한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포자든 씨든 가장 알맞은 조건에서 자라려고 하는 모습을 슬로시티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직접 보게 되니까 무엇이든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답사였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오늘 예산 봉수산 수목원에서 속새와 으름덩굴 만나봤습니다.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먼저 살펴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만 8,803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는 2만 명 정도 줄었고요. 지난주보다는 2만 명 정도 많은 상황이어서 이 증가율이 확실히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런데 오늘 확진자는 어제보다 크게 늘 전망입니다. 최소 2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766명으로 전날보다 4명 늘었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128명으로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60대 이상이고요. 20대와 30대 사망자도 한 명씩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만 해도 정부가 기존 계획을 앞당겨서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거리 두기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사적 모임 인원을 6명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영업시간만 11시나 12시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가 됐습니다. 다만 오늘의 확진자 폭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김부겸 국무총리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삶 자체를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외면할 수만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다 끝났다는 신호를 주게 되면 방역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관련 연장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했다고요? 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관련 조치는 이번이 4번째 연장입니다.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등 모두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이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권과 협의해서 3월 중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이 자영업자의 경영 및 재무 상황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자, 20대 대선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됐죠? 네, 이 사전 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이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소는 전국 3,552곳에 마련됐고요. 신분증만 있다면 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투표를 하실 때는 먼저 손 소독을 하고요. 이 체온을 측정한 뒤 진행을 합니다. 또한 준비된 신분증을 선거사무원에게 제출하면 현장에서 이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게 되는데요. 이 사전투표용지는 현장에서 인쇄가 되기 때문에 앞서 사퇴한 안철수, 김동연 후보의 경우 이름 옆에 사퇴라는 문구가 표시될 예정입니다. 네. 이 대선 주자들도 사전투표에 참여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부산에서 오늘 아침 9시에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푸하하님 사전 투표했더니 시원하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어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어제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뜻을 모으기로 했다라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며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기로 했고요. 대선 뒤에 즉시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한편 안철수 전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동안 자신이 입법 활동은 했지만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입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전 후보는 국민의힘을 중도적 정당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떤 반응입니까?
네, 민주당은 자리 나눠먹기 야합이라고 규정했고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까지 대선 진행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엄정한 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라면서 민생, 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다라고 했고요. 이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보신각터 유세에서도 이 세상에 잔파도는 많지만 민심의 도도한 물결은 파도가 거부할 수 없다라면서 이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심상정 후보는 거대 양당을 넘어서는 정치 변화를 기대했는데 안타깝고 유감이라면서 안철수 후보는 양당 정치 종식과 다당제 정치를 소신으로 밝혀왔지만 결국 거대 정당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대 양당 사이에 심상정과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만 남았다라며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2차 협상은 어떻게 됐나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각 3일 벨라루스의 벨라베슈 숲에서 2차 평화회담을 열고 이 민간인의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이 통로를 통해 이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또 이 통로 주변에서는 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인도주의 통로 운영을 위해 조만간 특별 연락 채널을 구성할 것이다라면서 이 다음 주에 3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통로를 이용해 이 전투 지역에 남은 민간인들의 조속한 탈출을 촉구했고요. 이 3차 협상도 벨라루스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열기로 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공격은 그래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러시아군은 어제도 이 북동부 도시 하르키우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고요. 이 남부의 요충지인 헤르손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대규모 병력을 수도 키이우 인근 25km까지 전진 배치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무려 15시간에 걸쳐 포격과 공습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르키우에서도 최소 21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최소 민간인 2,000명이 희생됐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달 1일까지 확인된 민간인 사망자만 227명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네, 유엔은 현지 시간으로 2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를 규탄하고 즉각 철군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이날 러시아은행 7곳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이른바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제재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는 우크라이나 내부에 이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 의혹에 대한 증거 수집에 착수했다라고 발표했고요. 원자력 발전기구 IAEA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을 장악했다고 통보했다라면서 원자력은 어떤 경우에도 위협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러시아 침략에 결연히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의 용기에 희생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반드시 역경을 이겨낼 것이라 믿으며 굳건한 지지와 한국 국민들의 연대를 보낸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열렸네요. 네, 사법농단 관련 재판을 받고 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 재판부 교체까지 신청하면서 3년 넘게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도 속도를 내지 않으면서 이 해당 재판은 3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재개된 재판이 또 비공개로 진행돼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그리고 성폭력 사건의 경우만 비공개로 운영이 되는데요.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사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큰 일교차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집니다. 오전